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규 콘텐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만든 취지는 좀 더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심리학 놀자가 도움이 되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댓글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미술치료 상담 석사를 졸업 후에 서울 모처의 구립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야 할 것 같은데 임상심리사 2급이 도움이 될까요? 다른 자격증 중에 더 추천해 주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분이 주셨네요. 미술치료 상담 석사를 졸업을 하셨고 하시면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미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인 전공 분야니까요. 그래서 미술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미술 심리 상담사나 미술 치료 그 전문가 자격증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임상심리사 2급이 도움이 되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는 임상심리사 2급 만약에 고려 중이시라고 한다면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임상심리사는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미술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심리평가랑 심리치료를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미술치료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한 상담도 진행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다방면으로 선생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제 문의드린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기질성 정신장애가 뭔지 알아야겠죠. 기질성 정신장애는 말 그대로 뇌 손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뇌 손상으로 인해서 그 정신장애가 온 거죠. 뭐 전두엽이 손상이 되어서 충동성이 제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태어날 때 신경 발달에 이상이 있어서 ADHD나 뭐 자폐나 또는 지적장애나 또는 발달 지연을 앓고 있다든지 이제 이런 듯이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손상을 기반한 정신장애입니다.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기질적인 정신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 선생님 저는 임상심리학과 편입을 준비 중입니다. 가장이다 보니 돈을 벌어야 해서 임상심리사 2급을 따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석사 과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40대 후반이라 임상심리사 2급만으로 취업이 될지 걱정인데 경쟁력을 가지려면 복수 전공을 뭘 하면 좋을지 어떤 자격증을 함께 해두면 좋을까요? 미술치료,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놀이치료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열정이 느껴지는 질문자 분이시네요. 자, 임상심리학 편입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경야독을 해야겠네요.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가 봐요.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때 지금 임상심리사 2급만으로 이제 취업이 될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취업을 하시려면 실제로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제대로 된 수련을 통해서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을 잘 해주시고 심리평가와 그 다음에 심리치료도 제대로 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렇게 하시려면 당연히 누구나가 처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좀 미숙한 부분을 조금 인정을 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다가 풀잡으로 전환하시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임상심리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또 자격증을 또 원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자격증보다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자격증 1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임상심리사로서도 이제 상위 30% 안에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사로서도 상위 30% 안에 든다면 2개를 가진 상위 버전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만의 그런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도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수 전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임상심리학과 편입을 하면서 이제 복수 전공이시니까
복수 전공도 선생님이 좀 선생님 적성에 좀 잘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노예치료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오히려 전혀 다른 분야인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그냥 저는 복수 전공은 선생님의 그런 융합, 그러니까 임상심리사가 심리치료와 심리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융합 정신건강 전문가가 앞으로는 아마 대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중에 VMI6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검사 조금 해보신 분이신가 봐요. 이 검사는 시지각 운동 협응 능력 검사로서 특수아동, 지적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에서 신경심리 검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사전 사후 검사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 검사가 좀 다루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다루기도 쉽고 또 피검자 입장에서는 또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과 그 소근육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단독 검사라기보다는 뭐 웩슬러 지능 검사랑 함께 보조적으로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MI6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신다면 VMI6에 대해서 한번 수련을 받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심리와 놀자에서도 VMI6 소개 영상 만들 예정입니다. 성인들이 인지 기능을 향상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된다는 거는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인지 기능 향상에 관심을 갖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건 사실은 자신의 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능에 있는 그 언어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능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창의성, 집중력, 기억력을 높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 꾸준하게 수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루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실 성인들이 인지 기능 향상을 하려면 저는 인지학습 치료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인지학습 치료를 통해서 성인들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그 인지학습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책 읽기, 글쓰기, 말하기에 대한 그 루틴과 기억력 증진을 위한 기억법을 직접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 부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불쾌해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제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훅 들어오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사람과 저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압니다만 이걸 부정하려는 생각을 강박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 포인트를 못 찾으면 불안해서 몇 시간이고 계속 어지러울 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불쾌한 생각이 침투했을 때 냅두면 자연스레 잠잠해지나요? 제가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 무대에서 내가 불쾌한 사람과 똑같이 보인다는 것이 떠올라서 갑자기 모든 의욕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자꾸 중독적으로 그 해소되는 포인트를 바로바로 없애고 있어요. 그러면 순간은 시원했다가 또 더 크게 찾아오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아마 그 해소되는 포인트라는 게 강박행동을 본인이 한다는 것 같아요. 강박행동은 불필요한 행동인 거 본인도 아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근데 보통 이렇게 투사가 잘 일어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낮은 거죠. 자신감과 자존감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 중에 두 축이 있는데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때 죄책감 같은 경우는 사실 전환이 조금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책감에서 사실은 벗어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벗어나는 것도 또 인지적으로 인지 왜곡을 바로 잡으면 죄책감에서는 좀 벗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치심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수치심이 본인이 되게 부끄러워하는 게 있는 거죠. 그 부끄러워한 부분들이 빠지면 사실은 회복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좀 이렇게 더 빠져나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는 자신 내면에 있는 수치심이 뭔지를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고, 그 수치심이 합리적인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은 대개는 비합리적이고 본인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런 수치심이 있었어?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수치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심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나한테 어떤 수치심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공부 코칭도 인지학습 치료랑 연관이 있나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인지학습 치료라는 게 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그 학습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훈련 방법이거든요. 공부 코칭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공부를 좋아하게 돼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인지학습 치료는 그 원인론을 개선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에 수련을 1년을 하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 수련 기관의 차이인데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수련을 1년을 이제 병원에서 수련을 했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에서, 병원 현장,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에서 수련한, 그러니까 병원, 좀 중대형 병원이겠죠. 그 병원에서 수련한 임상심리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급해주는 자격증입니다. 부정암시는 학습 결과, 즉 점수 저조에 대한 질타와 체벌, 학습 수행 시 더디거나 어려워하는 모습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강압적인 학습 환경이 원인이 되는 건가요? 그랬는데 이때 지금 부정암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암시가 있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부정암시가 있는데, 보통 타인으로부터 받은 부정암시는 그 좀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타인의 대상이 좀 달라지면서 또 받을 수도 있죠. 네, 비난과 강압적인 학습 환경, 네, 이게 이제 부정암시가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부정암시를 거는 경우들이 또 흔하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부정암시를 걸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취득할 수 있는 심리 자격증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간호사 분들한테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현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그런 그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심리평가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마음의 고민이나 진로 상담, 학습 상담 등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